생각만으로 사람,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동기부여 뒤집기 등 생각만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느냐며 반박하는 내용들이 매우 많지만 오늘은 그 반박들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생각만으로 사람,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쳤던 모든 과학 실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들과 그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월 0원에서 월 8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생각의 속성을 알게 된 뒤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 생각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고 그 속성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알게 되고 제가 말씀드릴 실험들을 들으시면 분명 내면에서 전보다 다른 무엇이 생길 겁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혹은 순간 영감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8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실험입니다. 입천장 세포를 떼어낸 뒤에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을 옆 건물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주인은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았는데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맑은 날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입천장 세포의 주인은 평온함을 느꼈겠죠. 옆 건물에 가져다 놓은 주인의 몸에서 떨어진 입천장 세포들은 어떨까요? 그 세포들에게 연결된 피부 반응 감지기를 살펴보니 주인이 평온을 느끼는 순간 세포도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이번엔 공포 영화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옆 건물에 있는 떨어져 나간 세포가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번에는 닷새가 지난 다음 80km나 떨어진 곳으로 세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느끼는 감정을 세포도 동시에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좀 더 잔인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미토끼와 새끼들을 떼어놓고 두뇌에 전극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잠수함에 태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대서양 심해에서 새끼들을 한 마리씩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들이 죽을 때마다 어미토끼의 뇌파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방 안에 있으시거나 사무실 혹은 지하철, 운전하는 자동차 안 혹은 움직이는 버스 안에 있으시겠죠? 그 공간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를 더 나누면 미립자가 됩니다. 이 미립자들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온 정보를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다른 사람도 생명이 없는 사물도 심지어 동전도 모두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키릴리안 사진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기로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장이 보이고 사물을 찍어도 그 사물의 에너지장이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립자들은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 미립자들로 구성은 알겠는데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죠. 앞서 실험 결과에서 입천장 세포는 어떻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미토끼의 뇌는 새끼들이 죽을 때마다 뇌파가 급격하게 올라갔을까요? 미립자들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결과입니다. 여기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쥐들을 미로에 넣고 빠져나오는데 반복한 횟수가 120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같은 미루에서 80회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는 같은 곳에서 40회, 그리고 다음 세대는 20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DNA에 새겨졌다는 이유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도 DNA에 새겨진 걸까요? 본인이 가진 지식이 DNA에 새겨진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전엔 설명이 안 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걸 미립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사물, 심지어 공기까지도 모두 미립자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믿기 힘든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결과를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의 속성이 가진 힘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속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정리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가 믿기 어려워 수도 없이 실험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텅 빈 커피 잔을 들고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 친구는 유학 중이라 돈이 없어 싸구려 커피만 마시는 중이었죠. 그 싸구려 커피를 보내준 잔에 부어서 마시니 맛이 고급 커피 맛이 났습니다. 신기해서 다른 커피 잔에도 그 싸구려 커피를 부어 마셨는데 그냥 싸구려 커피 그대로의 맛만 났습니다. 싸구려 커피는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커피 잔에 부었을 때는 실제로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훌쩍 높아진 상태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달랐던 거죠. 기도 하나로 싸구려 커피를 고급 커피로 만들 수 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미립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커피 잔에 기도하던 방 안에서 기도를 한 잔이든 아니든 이제는 모두 같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전체에 기도의 정보를 미립자들이 옮겼던 거죠. 틸러 박사는 원래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로 실험했습니다. 이 기계로 측정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320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 기계를 보내어 측정하니 평소보다 높은 측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 전체의 다른 기계에도 모두 같은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곳에도 미립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책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삽, 두 삽의 흙을 파냈다고 금방 우물물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수천 번, 수만 번 삽질을 해내려가다 보면 갈수록 깊어지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콸콸 솟아오른다. 그리고 이 미립자에 대해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기도에 담긴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된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내게 돌아온다. 만일 내 생전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세에 혹은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한편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은 미리 알았다면 믿어지실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넬슨 교수와 전 세계 41개국의 내노라 하는 물리학자 75명은 이미 1997년부터 세계적인 재앙과 천재지변을 추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 줄여서 REG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분명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립자들이 먼저 요동칠 거라는 가정하에 설치를 했던 거죠. 이는 동전을 1000번 던질 때 자연의 법칙대로면 앞뒤가 500대 500으로 나오게 됨을 이용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면 500대 500이 700대 300으로 변화되는 걸 관찰합니다. 마치 어느 마을의 전설과 같죠. 6.25가 일어나기 전에 돌상에서 피눈물이 흘렸다는 이야기처럼요. 이 REG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사망,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탄핵, 9.11 테러가 터지기 4시간 전부터 기계바늘이 뾰족하게 치솟기 시작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대학 물리학 교수인 코르트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파도 식물도 모두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다. 식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주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가 했던 실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세나 잎사귀에 감지기를 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사람이 잎사귀를 태워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감지기의 그래프가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4번 정도 반복해보니 더 이상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식물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태울 의도가 없음을요. 이게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미립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하셨던 생각은 모두 공기 중에 있는 혹은 핸드폰에 있는 모든 미립자들에 의해 정보 교환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오포노포노가 잘못 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면의 내 생각이든 그로 인해 뭔가 기분이 나빠지려 할 때 단지 사랑합니다를 하는 순간 자신을 정화시키고 미립자들이 그 정보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혹은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인드 무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며 떠올린 심상화와 마인드 무비로 보는 시각화로 느꼈던 것들이 모두 이미 미립자들에 의해 정보 전달이 완료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쁜 생각을 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미 옮겨갔을 테니까요. 그럴 땐 오늘 책의 저자가 말한 방법이 아주 좋은데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생각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저자는 모든 방법의 으뜸은 본인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걸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지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서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때 보고 있는 본인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 창밖의 나무를 보고 있다고 해보면 나는 나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무를 보면서 연관된 기억들이나 모든 잡생각들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사라지면 순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느껴지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두려움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전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가슴이 무거워짐을 분명히 느꼈는데 이상하게 붕 뜬 것 같은 이중적인 느낌과 머리가 비어있어 댕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 디펙 초프라도 그랬고 호오포노포노 비밀의 저자 조 비테일과 휴렌 박사도 그리고 오늘 책의 저자도 생각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한결같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공에서 생긴다. 그래서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봄은 이렇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공에서 창조된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실제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을 측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실험 결과에서 질량은 0이 나왔습니다. 공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죠. 이 생각의 속성을 알고서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 넣기가 수월해지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생각의 찰나의 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껴넣는 걸 말해줬는데요. 결국 우리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살펴보는 연습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마치 다운로드를 받듯이 우주에서 영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천재적인 사람들 그룹과 일반적인 사람들 그룹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뇌를 측정해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이 입증하려 했던 것은 두뇌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입증한 거죠. 천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뇌를 쓰지 않고 우주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천재적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는 UCLA 연구진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한 실험 결과입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천재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유추할 때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도 생각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관찰자로 보는 것부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을 끓이기 위해 앞에 서서 지켜보면 지켜보지 않았을 때보다 물이 끓는 시점이 더 오래 걸린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보시나요? 미립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끓는 물을 지켜보면 왜 더디 끓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물이 빨리 끓기를 바라면서 물을 쳐다볼 때 미립자들이 내 작은 소망을 물과 불과 가스에 잘 전달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를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이 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끓고 있지 않은 이미지를 이미 받았고 정보 처리해서 보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는 것보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책은 말합니다. 조바심이나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으로 마음을 텅 비워버릴 때 냄비도 가장 빨리 끓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텅 비워버리고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원하는 바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봤는데 실제로 먹히더군요. 책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읽자마자 먹고 싶어졌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려 냉장고에 갈까 하다가 조금 더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에 구더기가 있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라고 하더군요. 순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결국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무비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모두 이런 작용 덕분이겠죠. 그분들이 잘 되어서 항상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자는 TV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런 이미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저자는 김상훈님으로 30년간 방송 기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몇 차례 인터뷰 대상자의 웃는 얼굴을 그렸다고 하죠. 그럼 영락없이 그는 기분 좋은 표정이라고 합니다. 설사 웃고 있지 않더라도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또 실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답게 양자물리학과 본인의 경험을 잘 접목시켜서 팩트를 중점으로 책을 잘 풀어내는데요. 레스터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과학자들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커플을 모집합니다.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10m 떨어진 다른 방에 각자 들어가 있도록 하고 한쪽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짝에게 미소를 보내보세요. 10m 떨어져 있는 상대가 미소 짓는 이미지를 상상으로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fMRI로 상대의 두뇌를 촬영했는데 놀랍게도 한쪽에서 미소를 상상할 때마다 다른 쪽 사람의 시각폐질 내 혈중산소치가 급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지를 보낸 사람과 똑같은 이미지를 본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만일 말다툼을 벌인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다면 먼저 그가 미소 짓는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그가 설사 2억만 리 먼 곳으로 떠나갔더라도 다음에 그와 만나는 순간 그는 언제 싸웠냐는 듯
당신에게 미소를 머금고 있을 테니까. 저도 바로 실험해봤죠. 머릿속으로 제 방에서 와이프가 웃는 얼굴을 수차례 떠올린 뒤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와이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웃었어? 와이프 반응은 어리둥절했는데요.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을 설명하고 나니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먹힌 걸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생각의 속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친 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에서 나온 겁니다. 즉 원래의 나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텅 비어있는 상태를 오래 가져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주에서 다운로드 받듯이 이룰 수 있습니다. 천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에너지를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하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 방법을 청중과 함께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걸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바라볼 때 효과가 50%가 있었다면 다른 청중과 함께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변한 모습을 여러 명이 함께 바라보는 이미지를 그리면 현실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책에는 10년 가까이 계속된 흡연과 음주 습관을 끄는 실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도 연설하기 전날 밤에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케스 교수는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험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1인칭으로 바라보며 연설 리허설을 하라고 지시하고 B그룹에게는 자신을 청중과 함께 나무로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연설에 대한 자신감을 점수로 매기는데 A그룹은 평균 5점 정도이고 B그룹은 평균 9점이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과 50%와 90%의 증거가 여기에 있죠. 베스케스 교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땐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이 실험 결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심상화 훈련에 그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해당 비행기를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항상 80%가 차던 좌석은 그날 31%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한 일을 실험을 했는데요.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 라디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혹은 부드러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의 감지 장치로 뇌에 들어오는 신호를 관찰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 들어오는 신호가 동영상을 보여주기 3초 전에 어떤 비디오를 볼지를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이미 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멀리스도 이 실험을 듣고 본인이 직접 라딘 박사를 찾아가 실험을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 심리학자 아이첼레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해 보는데요. 거기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신경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단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 교수는 사람들의 두뇌에 아예 전극을 직접 이식한 뒤 두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요.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기 1.5초 전 누군가가 먼저 두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걸 관찰합니다. 마치 그 누군가가 결정을 이미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9.11 테러 당시에도 비행기를 취소한 사람들은 그들의 뇌에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들어왔던 걸까요?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뇌에 신호를 보내는 그 누군가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UCLA의 생리과학자 발레리 헌트 교수는 40여 년간 인체의 에너지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스탠퍼드대의 양자물리학자 틸러 박사도 말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 에너지장에 먼저 신호가 나타난다. 지금 두 가지가 참 궁금해지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실수하기 전에 이미 나의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인체에는 에너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실험 결과도 사실이며 에너지장이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는 무엇이고 에너지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누군가는 잠시 접고 에너지장부터 들여다보기로 하죠. 최근 영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인체를 촬영해보면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층이 보이는 건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에서 1.5m 정도까지는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그 바깥쪽 2.7m 정도까지는 생각의 물결이 흐릅니다. 여기 물결이 아마도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다루고 에너지장을 더 살펴볼게요. 생각의 물결 바깥에는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인데 영혼의 공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무한한 빛의 공간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한한 빛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가장 바깥의 공간이 안쪽의 공간을 감싸고 있죠. 바깥의 공간에서 안쪽의 공간을 움직입니다. 좀 전에 생각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서 우리의 두뇌에 신호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는 육신의 공간입니다. 생각은 감정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혼에게 움직임을 당하고 영혼은 알 수 없는 무한한 빛의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로부터 움직임을 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책에서는 이를 말하며 우리는 육신만 가진 작은 존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확장시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은 확장시킬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해줍니다. 영혼의 설계마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발레리 헌트 박사는 그녀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빛이 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가 혼자 있을 땐 아무 빛이 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다가가자 밝은 빛이 엄마의 주변에서 솟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곧 빛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더 큰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저자는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장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체가 빛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주었죠.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며 사람이 하는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드렸던 에너지장의 가장 바깥쪽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누군가가 있는 최종 공간이 되겠죠.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는 양자장의 조율하기 명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명상을 보면 점점 시야를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눈 사이의 공간부터 시작해서 양쪽 귀 사이의 공간,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공간, 이렇게 몸을 전부 느낀 뒤 외부의 공간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야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멀어지고 우주까지로 확장합니다. 이때 명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됨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책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우주까지 확장할 때, 그리고 더 확장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이 앞서 에너지장에서 언급된 무한한 빛의 공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육안이 눈을 뜨고 있는 와중에도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생각이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어느 한 곳을 초점을 흐려서 계속 응시하면서 멍 때리는 겁니다. 하늘이 가장 좋을 수 있죠. 그럼 눈에는 그 한 곳이 보여도 뇌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아무런 잡생각이 솟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곳이죠.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필름을 상상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필름 사이에 끼워 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자기계발 서적을 읽다 보면 결국 텅 빈 공간을 생각을 비운 뒤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미지로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인드 무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나타남이 느껴지면 거기에 바로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꼭 너무 원하는 바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공부의 효율을 높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결단의 저자 론무어는 몰입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업무 사이사이에 5분 정도 멍 때리는 걸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책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3시간의 공부 시간이 주어진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공부를, 다른 한 사람은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적을 좋게 받은 사람은 휴식 시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험 사례가 책에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이사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당 업무 혹은 공부와 공간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업무 사이사이에 5분이라도 공간을 두게 되면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외웠지만 막상 시험 당일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공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대학교 영어 시험 때 미친 듯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운 뒤에 잠을 자고 바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외운 것들이 모두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답지에 편지만 쓰고 온 일이 기억납니다. 물론 성적은 안 좋았죠. 심리학자들은 한꺼번에 왕창 공부하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다 알아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를 안다는 착각이라 부릅니다. 딱 저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다시 시야를 넓힘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더 높은 효율을 줄 수 있는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하티그는 사람들에게 원고 교정일을 맡기면서 첫째 그룹은 40분간 공원에서 걷고, 둘째 그룹은 40분간 도심에서 걷고, 셋째 그룹은 잡지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있도록 한 뒤에 일을 맡겼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어느 그룹이 가장 교정일을 잘 해냈을까요? 어느 한 그룹이 20%나 앞선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그룹은 첫째 그룹입니다. 시야가 넓게 트인 곳에서 살아있는 푸른 나무들과 드넓은 하늘이 보인 곳에서 있던 첫째 그룹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끝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야가 좁을 땐 육신에 한정되지만 시야가 넓으면 육신을 벗어나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너지장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육신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음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시야로 에너지장을 오고 갈 수 있음을 저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넓은 공간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야 확장과 공간의 중요함을 알았던 거죠.
철학자 중에서 니체와 루소가 산책을 즐겼던 것으로 가장 유명하죠. 루소는 산책하는 동안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컴퓨터에서 시야를 넓힐수록 하고 있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 책에는 잔뜩 있어서 읽으실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35세가 된 가장인 그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마지막 논문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 같다고 저자에게 고민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먼저 시카고대 심리학자 베일러 교수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음속의 모든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10분간 글로 적어보세요. 시험 점수가 최고 15% 상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안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은 학생은 12% 떨어졌습니다. 이는 불안감을 털어내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긴데요. 털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코넬대의 토마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한 실험에서 컴퓨터 스크린과 멀어질수록 선택이 쉬워진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물건을 보여주고 선택할 때 한 그룹은 컴퓨터 스크린에 가깝게 몸을 기울이고 다른 그룹은 멀어지도록 몸을 뒤로 기울였습니다. 멀어지도록 한 그룹이 선택을 더 빨리 하였죠. 이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몸을 뒤로 기울이면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이래서 넓게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운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죠? 이것도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와이즈만 교수는 몇 년간 운을 연구했는데요.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으며 사진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답을 알았죠. 신문엔 사진이 43개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문 속에 몰래 이런 글이 적힌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셀 필요 없어요. 43개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본 사람만이 이 쪽지를 발견한 거죠. 저자는 운이 좋아지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야를 넓혀라. 이는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라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어놓으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라. 나의 범위를 국한하지 말라.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최대한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또한 시야 넓히기는 디펙 초프라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말한 본인의 원형을 찾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좋아하는 동경의 대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면, 불교인은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펙 초프라의 본인의 원형을 찾는 것도 초자연적이 아니라 사실 시야를 넓히기 위함이라는 거죠. 시야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의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시야를 넓힐 때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열려져 있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공간을 두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책의 저자는 공간을 넓힐수록 본인의 에너지장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공간을 남에게까지 넓힐 수 있을까요? 저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공간을 넓히는데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 내 공간을 넓히는데 왜 상대방의 눈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눈으로 본인이 상대방을 먼저 봐줄 때 상대방은 바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도 천천히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나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그로스만 교수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일부 대졸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나 아닌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의 시각으로 본 대졸자들은 본인은 경기 침체를 잘 알고 있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그룹은 이렇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경기 침체는 빨리 끝날 수도 늦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확실히 주관적이었고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본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더 협조적이고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죠.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농부가 당나귀를 찾아오면 살해를 하겠다는 포스터를 붙이죠. 그런데 동네에서 가장 바보라고 소문난 소년이 당나귀를 찾아오며 살해금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농부는 그 소년에게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어보죠.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나귀라고 생각하고 당나귀가 갈 곳을 찾아봤어요. 됐죠? 살해금 주세요. 이처럼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훨씬 객관적이 되며 더 협조적이고 더 긍정적이 되어 본인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성은 14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마라톤을 하는 남성은 위, 직장, 비장, 부신을 드러내고 소장, 대장, 췌장, 십이지장은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섭씨 영하 20도의 살인적 추위 속에서도 반바지 차림에 맨몸, 맨발로 설원을 달리는데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영상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4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남성의 사례를 먼저 보죠. 그가 음식에 입을 댄 건 지난 2001년 새해 전야에 감자 샐러드와 케이크 한 쪽을 먹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책이 2016년에 출간되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14년간입니다. 이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이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이고 독일 북부 태생으로 새아이의 아빠이자 화학 박사, 교수이며 스위스 연구소 고위 간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의 친구가 방문했는데 그녀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화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본인을 가지고 3주간 실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첫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8일째엔 물을 탄 과일 주스만 약간 마십니다. 3주째가 되면서부터는 농축된 과일 주스만 마십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해져요. 14년 후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훨씬 활력이 넘쳐요. 지구력도 강해졌고 피로회복 속도도 빠르고요. 아픈 적도 없어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죠. 전엔 8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 지금은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독일의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를 보면 그를 테스트한 내용이 나오는데 테스트 결과는 영양실조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영양실조 같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죠. 과학자들이 10일간씩 2차례에 걸쳐 저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혈압, 소변, 심장 박동수 등을 검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몰라요. 단지 음식도 마음의 문제라는 건 알고 있죠. 이 사람 말고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가볼게요. 이들은 모두 자기 암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인 내장을 모두 걷어낸 남성은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 황병만 님입니다. 그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 없는 셈입니다. 그는 28년 전에 병원에 갔고 직장암 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모두 걷어냅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그는 수술 후 몸이 회복되자 다시 과음을 하고 잠도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다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위암이 장기 전체에 퍼졌네요. 생존 가능성은 1%입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들은 그의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들을 모두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는 매일 밤 울먹이며 병실에 전화를 거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꼭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1%라는 수치를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가운데 1명, 1000명 가운데 10명, 10,000명 가운데 100명이나 살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사망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거꾸로 생존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화기관이 없다. 그렇다고 소화시킬 방법이 아예 없을까? 그는 천천히 씹어서 입안에서 소화시킨다. 그는 아침에 깨어나면 즉각 일어서지 못한다. 부신이 없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어설 방법이 아예 없을까? 그는 10분간 서서히 중심을 잡은 뒤 조금씩 몸을 가동시킨다. 3시간 정도 가동시키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는 처음엔 몇 발짝밖에 걷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1년에 10km 마라톤을 7, 8회쯤 걷더니 한다. 황병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행도 가고요. 아직 단 한 번도 아내와 여행을 하거나 놀러 간 적도 없거든요. 이 사례들 모두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황병만 씨 사례에서 나온 책의 내용 중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생존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생존을 부와 성공으로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저에게 카톡이나 메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답을 드리긴 하지만 만약 그 중에 정답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죠. 아주 잠깐 평온해진 것 같지만 다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냥 정신승리한 것 같이 느껴지고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한다고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죠. 그럴 때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본인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인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심을 제안드립니다. 생각을 비우고 나서 자기 암시를 할 때 훨씬 효과가 좋은데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쿠에는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올림픽 양궁 10회 연속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아마도 텅 빈 공간을 자주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활 시위를 당기고 관역에 집중한 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점수가 나기 힘드니까요. 골프도 그렇죠. 생각이 많고 어드레스가 길면 대부분 굿샷이 나오기 힘듭니다. 세 번째 사례 주인공이 남아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맨몸으로 설원을 달리는 사람이요. 그는 2시간 동안이나 얼음통 속에서 미동도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북극의 얼음을 깨고 그 밑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날씨에서 보통 사람이면 몇 분 안에 몸의 기능이 망가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멀쩡합니다. 얼음인간이라 불리는 그는 네덜란드의 윈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죠. 중년에 접어들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툰모를 배우죠. 툰모는 내면의 불이란 뜻입니다. 그는 북극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본인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조금씩 차가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였기에 가능했다는데요. 레드우드 대학의 피커스 박사는 호프가 명상하기 전후의 혈액과 명상 중인 그의 혈액을 각각 채취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명상 중에 그의 혈액에는 온갖 병균과 맞서 싸우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던 겁니다. 거기다 호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호프는 두렵지 않냐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몸 밖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프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으로 명상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상과 연습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맞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이 멈추는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서 새로운 생각이 태어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에고의 작동 방식에 대해 책을 쓴 다시 삶으로 떠오르기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에고를 놓아줘야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즉 생각을 비워줘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가득한 무언가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생각을 비웠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레스 페미 박사는 40년간 뇌파를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써도 생각이 텅 비워지지 않았죠. 생각이 비워질 때 뇌파는 알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본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알파파로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씩 12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도해보고도 되지 않아 포기하겠다며 긴장을 완전 풀어버렸습니다. 모든 의욕도 사라졌죠. 왜냐하면 수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착용한 뇌파 측정 장치를 벗으려는 순간, 그때 알파파가 큰 폭으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생각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런 뒤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던 그는 끝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즉시 알파파가 그려졌습니다. 두 귀 사이의 공간도 상상을 요청하자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보길 요청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나왔습니다. 몸속의 공간을 상상할 때 알파파가 나오게 됨을 알게 되었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몸속의 공간을 상상하며 생각을 텅 비워버릴 때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맡겨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축구 경기를 포함해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도 느껴지는 흐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서 생각이나 명상을 할 때 본인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날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가령 뭔가 계속 일이 잘 풀리는 느낌과 그렇지 않은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세상의 흐름은 인간의 성장을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면 성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간절함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간절함은 불안을 함께 동반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혹은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큰일이 나는 상황이 많기에 불안을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간절함도 분명 있죠. 그건 단어를 갈망이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상 뒤에 갈망과 욕심에 대해 나오게 되니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생각을 비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맡겨버리면 간절함에 따르는 불안이 없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곳에서 피어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레스터 레븐스는 말했죠.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그도 에고를 최대한 내려놓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직접 나서서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어 오기도 했죠. 이렇게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저도 매일 아침에 가지는데 그 이후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졌습니다. 해고당한 뒤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떻게든 근근히 살던 제가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보며 2분에서 3분 정도 그냥 멍하니 바라봅니다. 생각이 비워지길 바라면서요. 현실에서 오는 각종 나갈 돈들, 비용들, 인간관계에서의 부족,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을 살고 싶다든지 하는 모든 생각들 말이죠. 물론 이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지금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죠. 여기서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생각을 무조건 비우는 게 정답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비웠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피어오르게 만들 것을 본인이 심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암시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비워졌을 때 하는 자기 암시가 중요하죠.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자기 암시보다 몇백 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 이정표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칙이 성장해 있다 해도 본인이 정한 갈 이정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심한 학대 속에서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줄줄 흐르도록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렸고 다리미로 팔을 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심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자신감 없고 늘 기가 죽어 있는 사람으로 자랐죠. 사춘기 땐 알코올 중독으로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고 물건도 훔치고 남들을 괴롭히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도 정말 못된 놈들만 만나 돈도 뜯기고 맞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끝없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녀는 가끔씩 술병에 뒹구는 방 안에서 밤하늘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언젠가는 날 구해줄 바른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 난 변해갈 거야. 그땐 터무니없는 혼잣말이라 생각했죠. 몇 개월 뒤 친척 언니가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가 왜 그녀를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그녀에게 우울함도 있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자꾸 끌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상하고 제 아픈 과거에 놀라지도 않고 들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었고 쉬는 날마다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골든 리트리버와 잔디마당에 있는 그림 같은 집에서 그와 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녀는 하늘을 보며 생각을 비우고 그곳에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뒤로 즉각 반응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몇 개월 뒤에 그런 남자가 나타나고 나타난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애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뇌를 알파파로 만들기 위해 생각을 비워서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들어주세요. 뭐든지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방해하는 에고의 것일지 모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에 따르면 에고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작동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이 에고가 원하는가 아니면 진정 내가 원하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본인에게입니다. 본인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일이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엔 혼란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잡생각들도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잡생각이 없어지면 그때 계속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셔도 되고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번뜩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요. 진정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에게 물어봐서 찾았다면 그것을 생각을 비운 텅 빈 공간에 넣어보심을 추천합니다. 분명 그것은 돈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돈을 먼저 원하게 되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답은 돈이 먼저가 아니게 될 겁니다. 돈은 그저 부산물입니다.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우주가 알아서 돈을 본인에게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레스터 레븐스를 인용할게요.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의 텅 빈 공간이 느껴질 때 자기 암시를 하면 효과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뒤를 돌아 생각해보면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유튜브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면 돈 벌고 싶다고 출퇴근하는 게 너무 싫다고 동료들에게 매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저를 해고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유튜브를 하며 집에서 돈을 벌고 있죠. 여기서도 돈은 부산물입니다. 저에겐 제가 스스로 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길 꿈꿨으니까요. 꿈은 이루어졌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간절함의 다른 표현인 갈망입니다. 갈망과 욕심은 다르다. 갈망은 순수한 사람이지만 욕심은 집착이다.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열려 있지만 욕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다. 간절함에 불안이 있는 것과 간절함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도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간절함, 갈망이라 표현한 것은 다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은 본인에 져서 이 아침에도 설렘을 안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설레는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말까 등과 같은 잡념을 품고 있지 않다. 오로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결실을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다. 즉 순수한 간절함, 갈망이죠. 설레는 간절함일까요? 김상훈님의 책은 읽을 때마다 사실에 근거한 사례들을 잘 엮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책도 술술 읽히고 내가 믿는 것이 역시 진짜였어 라는 확신이 더 들기도 해서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늘을 보고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처님,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기에 매일이 긍정과 부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언뜻 행복한 순간조차 말이죠. 그 순간은 그때밖에 없는데 충분히 즐겨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면 그 순간도 못 즐기고 결국 이 생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불안감이 더 오기도 하고 매일이 긍정과 부정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제가 글을 쓰고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는 긍정이 단지 1이라도 이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긍정이 단지 1이라도 이긴 하루가 되시길 희망합니다.